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고요. 이제, 네, 설명할 게 없네요. 웹 이런 거 오픈 API 이런 수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제 카메라가 있었는데, 오늘은 제 개인 사정으로 카메라 사용이 좀 어려워서, 오늘 카메라 없이 마우스와 화면으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했듯이 이제 웹 서비스나 인터넷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개론과 오픈 API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PPT는 세 챕터로 이제 서론,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중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단원에서 뭐 배운지가 가장 애매한데, 앞에는 딱 주제가 그래도 얼추 아는 거잖아요. 머신러닝, 뭐, 넘파, 뭐 넘파이 판다스 몰랐지만 어쨌든 대충 알겠는데, 오늘 진짜 뜬금없이 오픈 API라고 난생 들어보도 못했을 그런 무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까지 데이터 과학은 살짝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살짝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넘파이로 보내고, 어떻게 연산을 하고, 어떻게 분리하고 저장하고, 어떻게 시각화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건 살짝 다르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오픈 API는. 정확히는 수집보다는 누군가 잘 수집했던 데이터를 우리가 잘 받아오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근데 잘 받아오는 방법이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뭐 다운로드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능한 수준으로 하니까 살짝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해서 인터넷 개론, 웹 개론도 같이 수업하게 되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배웠던 넘파이 판다스, 머신러닝 등과의 사실 연관성이 크게 있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크게 데이터 과학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데이터를 받아오는 목적으로만 쓰니까. 그래서 그냥 잡다하게 정보 과학을 배우면서 필요할 지식들을 포함해서 웹 이론과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픈 API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까지 일반적 과제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뭐 이런 CSV 파일을 항상 보내줬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이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진짜 유의미한 걸 할 때 누가 이렇게 데이터를 예쁘게 다운받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오픈 API입니다. 가져오는 게 네, 어떻게 가져온지는 좀 이따 설명이 되겠죠. 그거 앞서서 우선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인터넷 우리가 많이 쓰는 말긴 한데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학교 수업 때는 인터넷을 전 세계를 묶어준 네트워크 인프라라고 간단하게만 정의를 하거든요. 사실 이 정의만은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우리의 직관으로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뜨다 보면은 무슨 네트워크라는 게 컴퓨터, 서버, 스마트폰 등의 장치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통신망을 네트워크를 하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해석해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컴퓨터, 서버, 스마트폰 등의 장치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시로 물리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막 바다 깊이 있는 해적 케이블 같은 게 지금 우리가 뭐 구글 검색한 게 바로 미국에 있는 걸로 넘어가서 잘 데이터를 받아오고 하니까 그런 해적 케이블도 이제 인터넷 구성 요소 중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럼 물리적인 구성 요소 외에도 데이터를 전달하는 매뉴얼, 뭐 데이터를 어떻게 분할하고 어떤 케이블로 보내고 그런 전송한 기술적인 매뉴얼도 이제 인터넷의 구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말 그대로 기초 시설이다.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오기 위한 기초 시설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미국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한국에서 북미 서버 가서 롤을 돌릴 수 있죠. 막 다른 것도 돌릴 수 있고. 이제 그것도 다 이런 SMTP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같은 게 인터넷이란 인프라 하에서 이루어지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뤄볼 다른 대표적인 서비스는 월드와이드 웹이란 거예요. 흔히 링크 앞에 붙은 www 많이 봤을 텐데 이게 바로 그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고요. 월드와이드 웹의 정의는 또 뭐냐 하면은 굳이 엄명히 따지면은 HTTP 규약에 따라 HTML 등의 문서를 전송한 서비스를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검색했을 때 창을 띄워주고 파일 다운받을 수 있게 이제 파일과 창을 마련해주는 그런 서비스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검색할 때 사용한 서비스. 참고로 HTML은 우리가 크롬에서 F11 누르면 뜨는 이런 복잡한 문서를 HTML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옅은 웹페이지나 디자인, 하이퍼링크들을 그냥 저장하는 확장자를 위해도 무방합니다. 뭐 여긴 어느 위치에 이 글자를 띄우고 이 그림을 띄우고 이 그림을 누르면 다른 창으로 이동하고 그런 걸 저장해둔 그냥 확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늘 얘기해봐야 게 이 월드 와이드 웹에서 각 파일들을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거든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받느냐고 했으니까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이 창을 어떻게 띄우고 이 파일 클릭했을 때 그 파일이 어떻게 나한테 넘어오는가 그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예요. 뭐 파일들 뭐 창이나 파일이나 구분해서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HTML, CSV, JSON 등의 파일들을 각각의 파일들을 잘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에서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각 장치 서버마다 고유의 번호를 대응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룸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클래스룸이나 서버에 대해서 이제 너는 이 번호다. 뭐 각각 32비트 진수를 대응시켜서 구글닷컴은 이 주소에 대응되고 클래스룸닷컴은 다른 주소에 대응된다. 라고 각 서버마다 장치마다 주소를 대응시켜놔요. 그래서 그냥 딱 이 월드 와이드 웹에서 이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냥 이 HTML 파일 나오게 그렇게 잘 저장을 해둡니다. 이 값을 IP 주소라고 하고요. 정확히는 IPv4 주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에 이제 저 32비트 줄 입력하면 구글 화면에 대응되는 HTML 파일이 전송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딱 이 창이 뜨는 게 우리가 이 주소를 월드 와이드 웹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넘기고 그 인터넷에 그냥 HTML 파일 넘겨서 그냥 이런 이미지가 뜨게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미지인데 이제 HTML 파일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이퍼링크 등도 같이 지원되는 이미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얘는 이미지인데 뭐 여기를 누르면 다른 창으로 이동하고 여기를 누르면 다른 창으로 이동하고 그런 게 지원된 이미지가 그냥 우리 화면에 띄워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지는 조금 뒤에 호소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방금 설명에 따르면은 우리가 구글닷컴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 32비트짜리 이진수를 월드와이드 웹에 넘겨야 되는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글에 접속할 때 이 숫자를 외워서 치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딱 바로 구글닷컴 이렇게 직관적인 링크를 쓰고 이제 구글닷컴에 접속하길 기대하죠. 이제 저렇게 직관적인 이름으로 바꿔주는 링크, 저렇게 우리가 쓰는 직관적인 링크를 IP 주소가 아니라 도메인 이름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메인 이름 치면은 그게 결국 IP 주소로 바뀌어서 월드와이드 웹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애를 도메인 네임 서버 DNS라고 합니다. 그 도메인 이름과 해당 서버에 접근할 디렉토리를 명시한 문자를 URL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링크가 있다고 할 때 HTTPS는 아직은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을 개념이니까 넘어가고요. 클래스룸이 우리가 사용할 도메인 이름이고 이제 뒤에 있는 C 어쩌고, DMX 어쩌고, A 어쩌고, MD14까지가 이제 그 서버에 있는 세부 디렉토리예요. 그 마지막 디테일스는 거기서 어떤 파일일 건지 특정 파일을 호출하는 명령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도메인 이름을 넣고 이게 DNS 하에서 이게 IP로 변환되고 그 IP 대응되는 서버 어떤 장치로 가서 그 장치에 있는 이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그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을 여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간단 용어 정리를 하고 가면은
살짝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명하게 쓸 용어를 몇 개 정리하면은 이제 웹 브라우 월드와이드 웹을 기반으로 인터넷 자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제 크롬이나 네이버 메일 등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서 쓰는 응용 프로그램을 앱을 웹 브라우저로 하고요. 그리고 저런 프로토콜 등을 이용해 저런 규약을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걸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한 HTML 문서를 제공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웹 서버라고 합니다. 구글, 네이버 등이 되겠고요. 이거는 앱도 있지만은 그 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구글 서버, 네이버 서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등장하는 HTTP란 이거는 웹상에서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뭐 정보를 주고받을 때 링크를 제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너 이름을 주고 그 다음 달라는 걸 주고 뭐 그런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을 HTTP 또는 HTTP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Request or Response, 요청과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 제괄적인 규약을 HTTP라 합니다. 지금 살짝 좀 설명 빠르게 했는데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은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요. 이제 우리를 클라이언트라고요.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 방금 봤던 이제 월드와이드 웹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앱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어떤 사이트에 URL을 넣습니다. 그럼 그 URL에는 아까 봤듯이 이제 사용할 프로토콜, 또 이제는 알죠 프로토콜, HTTP, 그리고 우리가 접근할 서버의 도메인 이름, 그리고 그 서버에 있는 세부 디렉토리, 그리고 그 세부 디렉토리에서 실행할 파일명 등등의 정보를 모두 알죠. 그럼 이제 웹 브라우저는 그 DNS와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알고요. 그 IP 주소에 대응되는 서버는 잘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서버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도 알고요. 아, 디렉토리는 폴더라는 의미예요. 폴더 디렉토리라고요.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서버를 알고 그 서버에서 우리 주소가 어디 있는지 세부 폴더 위치까지 알고 거기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도 알아요. 그 외에 잡다한 걸 URL에서 얻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럼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로 아까 말했던 그 HTTP라는 규약에 따라서 요청을 보내요. 아, 이런 정보를 보내달라. 여긴 URL, 이제 서브 디렉토리 명령어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웹 서버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된 무언가가 알아서 잘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는 너무 저까지 설명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잘 찾는지는 좀 생각을 할게요. 그 정보를 잘 찾고 나면은 이제 얘가 보내달라고 한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HTML이든 CSV든 무엇이든. 그럼 이게 그 파일 보내주고 웹 브라우저가 그걸 예쁘게 가공해서 우리한테 잘 보여줍니다. HTML 파일이었다면은 우리가 요청한 사이트 모양새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요청한 게 HTML이 아니라 막 CSV, JSON 이런 PDF 파일이었다. 하면 그 파일 다운로드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어찌 됐는데 뒤에 내용이 없는 건 아닌데 간단히 지금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서 이해했을지 모르겠네요. 해찬이 다 이해했니? 말은 못해도 채팅은 칠 수 있으니까 대충 앞에 내용 다 이해했는지 다 말해볼래? 채팅 쳐볼래? 채팅 안 치면 그냥 이해한 걸로 할게. 이해했나 보다.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웹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관심이 없으면 바로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앞에서 넘겨가면서 용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걸로 할게요. 아무래도 용어 정의도 모르고 개념부터 배우다 보니까 살짝 정의가 서로 혼동되고 이런저런 게 많아서 우선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인터넷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예요. 진짜 말 그대로 기초시설이고 물리적으로 내 정보를 쟤한테 전달하게 해줄 수 있는 잘 빠르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인터넷이에요. 그런 수단이 인터넷이고 그런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 정보가 오고 가는데 이제 그 서비스 예시로 SMTP, 온라인 게임,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이 있는 거예요. 이제 월드와이드 웹은 아까 배운 HTTP 프로토콜 따라서 HTML 등의 문서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월드와이드 웹이라 해요. 참고로 얘네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문서를 보내서 다른 서비스라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월드와이드 웹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HTML 등의 문서를 잘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특히 이 HTTP 규약이라는 게 월드와이드 웹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좀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월드와이드 웹은 우리가 보내달라고 한 HTML 파일이나 CSV 파일이나 JSON 파일을 우리한테 잘 넘겨줘요.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 아까 설명했듯이 걔네가 잘 보내주는 HTML 파일을 이렇게 예쁘게 띄워주고요. JSON 파일을 예쁘게, JSON이나 CSV, PDF, 독스 등의 파일을 예쁘게 다운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닿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각 서버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각 주소가 있고 우리가 넣는 이 classroom.google.com 등의 이 도메인 이름이 여기서 말해둔 이 IP 주소로 대응돼요. 그럼 이 IP 주소에서 다시 그럼 이 IP 주소에서 각 서버로 대응되는 거는 잘 연결되겠죠. 그럼 그 서버에서 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여담으로 32비트짜리 주소를 IPv4 주소라고 하는데요. 이 요즘에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서버 개수가 2의 32승을 점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32진수가 아니라 128진수를 아니 32비트가 아니라 128비트를 써서 조금 더 많은 종의 서버를 저장할 수 있는 IPv6 그런 주소도 있는데 그걸 IPv6 주소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통해서 도메인 이름이 여기서 설명한 DNS를 통해서 이 IP 주소를 변환되고 이 IP 주소를 통해서 서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서버를 통해서 그럼 그 서버에서 서버 안에 있는 우리가 지정한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특정 파일을 찾거나 특정 명령을 수행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청한 쿼리가 잘 실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웹브라우저, 웹서버, HTTP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고요. 이게 인터넷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부터 서버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통상적으로 한 서버에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은 서버라는 게 결국 어떤 하나의 외부에 접속하는 컴퓨터를 위한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서버가 어떤 컴퓨터처럼 작동해서 우리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그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에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에 접속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 컴퓨터에서 그 파일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서브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특정 파일 여는 연산입니다. 이게 설명 같은 것 같지만은 이게 결국 서버에 접속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어떤 미국에 있는 엄청 큰 컴퓨터에 접속한다고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엄청 큰 컴퓨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 이 이 순서대로 디렉토리 접근해서 폴더에 접근해서 이 명령을 수행한다. 뭐 이 앞에 서버를 제 노트북을 시연한다면은 제 노트북에서 원활한 노트북에서 제 노트북에 되는 도메인 네임을 잘 친 다음에 그 도메인 이름에서 맥킨토시 하드웨어, 이제 사용자, 개인 계정, 데스크탑, 2025,
LTE한 데이터 과학 강의 자료 8차C로 들어오기 위한 그 길이 있잖아요. 그게 서브디렉토리에 대응되는 거라서 특정 컴퓨터에 접근을 하고 그 컴퓨터에서 거의 정해진 주소에 따라서 잘 이동을 하고 그렇게 이동한 위치에서 이 명령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명령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 이 경우가 되게 특이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있는 게 단순한 파일 이름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있는 파일에 접근한다. 맨 안쪽에 있는 파일을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명령이 아니라 그냥 파일명으로. 네, 그래서 다시 좀 설명 이어가 보면은 이제 아까 간단히 말했던 이제 웹브라우저, 웹서버 사이 소통 있잖아요. 뭐 리퀘스트를 보내니, 응답을 하니, 리스폰스를 보내니 그런 거요.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리퀘스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자료를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수정해라 라는 수정 명령 같은 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아까 말했던 URL에 있는 디렉토리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김주환의 맥킨토시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있는 팔자시에 있는 특정 파일의 이 위치에 있는 문자를 이걸로 수정해라 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디렉토리로는 URL로는 이 명령을 잘 다 전달하기 힘들잖아요. 거든요. 이 URL만으로는 그냥 파일 위치만 저장돼 있지 그 파일에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걸 잘 지정되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특정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을 때 그 데이터를 단순히 디렉토리로만은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여기 예시가 서울고등학교 데이터과학 2023년 2학기 기말고사 3번 문제를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물론 이걸 디렉토리를 엄청 잘 짜놔서 서울고등학교 폴더 안에 데이터과학 안에 23년 안에 2학기 안에 기말고사 안에 3번 문제가 다 저장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장하면 약간의 메모리 낭비가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요청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디렉토리 저장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조건을 넣거나 아니면 좀 다른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방식이 크게 get 방식과 post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 알아볼게요. 우선 get 방식을 설명하자면은 우선 브라우저가 보내는 리퀘스트가 대충 이런 구조인데요. 아까 말한 HTTP 규약에 의거하면은 브라우저가 서버에 날린 리퀘스트, 즉 이걸 보내달라는 요청은 대충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요. 이게 뭔지는 이 앞에 영어는 열 필요 없고 한글만 보면 되는데 맨 앞에 URL과 비슷한 거 사실상 그냥 URL을 맨 앞에 보내고 URL 계략적인 정보 이제 이걸 보내는 클라이언트는 누구다 클라이언트 IP는 무엇이다 클라이언트의 뭐 정보는 이거고 언제 접근했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남기고요.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느냐 이제 뭐 어떤 걸 수정하려 한다 하면 수정 정보가 HTTP 바디에 들어가는 대충 이런 리퀘스트를 날려요. 그래서 get 방식은 저 리퀘스트 라인에 그러니까 URL 부분에 세부 명령을 넣는 게 get 방식이에요. 일단 어떻게 넣는지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 URL에 그냥 단순히 우리 명령을 넣으면은 접근할 때마다 파라미터가 외부에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짝 편지의 봉투 같은 이게 살짝 편지에서 소신인과 송신인 같은 역할을 하니까 편지를 뜯지 않아도 누구나 이게 어떤 명령이구나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가 여기 있다면은.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URL 길이가 막 수십만 자면 좀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 길이 제한도 있고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값을 변화시키는데 사용엔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서 특정 파일의 문서를 이 내용을 바꿔라 라는 명령을 보내기에는 길이 제한도 있으니까 전체 내용을 첨부하기도 어렵고 그걸 남기면은 아무래도 전체 내용을 다 오픈하는 거니까 보안상에서 좋진 않겠죠. 그런 이유로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불러올 때만 get 방식을 이용해서 이용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는 get 방식을 request 라인에 명령을 넣는 방법이라고 서술하지만은 사실 보안상으로 볼 때는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불러올 때, 즉 정보를 get할 때 하는 접근 방식을 get 방식이 정의하기도 해요. 데이터 과학 수준에서는 정의를 이거로 가져가고 그에 따른 특징을 이렇게 봐도 무방하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요. 그리고 이런 링크는 우리가 사용한 브라우저에서 이 링크 접근했다, 이 링크 접근했다 등의 기록을 계속 남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검색 기록, 크롬 히스토리만 들어가 봐도 다 나올 거고요. 어쨌든 브라우저에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그 접근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다시 그 링크 접근할 때 지난번에 했던 접근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줘요. 그걸 캐시된다고 하고요. 아마 컴과 원대 성재현 선생님이 아마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땐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굳이 캐시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굳이 시간 내서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전의 접근 기록을 바탕으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스트 방식은 좀 다른데, 이제 아까는 역의 정보를 담았지만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 HTTP 바디의 정보를 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살짝 편지 내부 종이에 해당되는 역할이니까. 그리고 이게 살짝 첨부 파일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 제한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링크에 이제 몇십만 자를 담겨 놓았지만은 이제 안에 내용에는 몇십만 자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링크가 아니니까 어떤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바디에 넣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해요. 저장하지 않아요. 확인을 하시는데. 그래서 기록이 남지 않고 캐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린자 외부인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보안도 좋고요. 보안이 좋지 않으니까 네, 이 브라우저에 기록이 남지 않는 게 보안이 좋은 거에 따른 특징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 get 방식과 똑같이 다르게 얘는 값을 변화시킬 때 직접적으로 뭐 이 문서의 전체 내용을 이 문서로 바꿔라 등의 값을 변화시키는 리퀘스트 툴을 사용하는데요. 아까 get 방식과 유사하게 포스트 방식도 사실 정확한 정의는 값을 변화시키는 리퀘스트가 정의긴 하지만은 저희 학교에서는 방식 위주로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한 게 조금 더 나은 설명이 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을 포스트러 방식이라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것도 나가서 앞에 설명하는 이 get 방식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쿼리 스트링을 적어놨잖아요. 이 쿼리 스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제 URL 뒤에 우리가 넣어줄 파라미터를 이제 %n과 등을 이용해서 값을 명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의 그 쿼리를 생각해 볼 때, 그 시험 문제를 얻는 쿼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면은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2023년에 2학기에 중간고사에 3번 문제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과목은 데이터과 %엔드, 연도는 2023, %엔드, 학기는 2%엔드, 유형은 중간고사, %엔드, 문제번호는 3. 사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걸 URL 뒤에 물음표를 붙이고 이 문자를 붙여서 파란표를 전달합니다. 예시로 보면은 이런 사이트에 접근한다고 할 때, 찰곡닷컴의
기출 디렉토리 접근할 때 여기서 세부적인 파라미터를 넘기기 위해서 물음표를 붙여서 이 뒤엔 파라미터 올 거다라는 걸 명시해주고요. 앞에 파라미터의 속성, 즉 항목을 넣고 항목은 이제 값 형식으로 각 항목별 되는 값을 넣어줘요. 그리고 항목 사이에 퍼센트 n를 써서 구분을 하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쿼리가 이루어집니다. 쿼리가 아니라 리퀘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선 그냥 과목이라는 항목엔 데이터 광을 넣고 연도라는 항목에 2023을 지정하고 학기라는 항목에 2를 지정하고 유형이라는 항목에 중간고사를 입력하고 문제번호라는 항목에는 3을 입력한 거죠. 네, 이렇게 파라미터 접근하는 방식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뭔가 딕셔너리틱하죠. 그리고 리스폰스는 크게 우리가 다룬 게 HTML, XML, JSON 세 가지 파일 다루는데요. 네, 이렇게 HTML, XML, JSON. 이 중에 XML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XML은 이렇게 딱 왼쪽처럼 이제 항목명을 아이디를 할 때 아이 꺽쇠 아이디 꺽쇠 닫고 그 아이디 되는 값 쓰고 꺽쇠 역슬래시 아이디 꺽쇠 닫고를 써서 항목별 값을 구분한 구조거든요. 여기 헤더랑 역슬래시 헤더 사이에는 헤더에 대응된 값이 있고 거기서 또 리절트 코드에 대응된 값이 있고 리절트 메시지에 대응된 값이 있고 아이템 안에 SO2 그레이드에 대응된 값 쭉쭉쭉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엑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적어도 작년에는. 그래서 그냥 이런 자령이 있고 대충 이런 형태를 구분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슨은 이제 여러분이 컴과 원대 봤을 그 딕딕딕 리딕 자령을 제이슨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딕셔너리 속성 값상에 묶여 저장돼서 이제 막 이 SO2 그레이드에 대응되는 값이 1일 때 딕셔너리로 잘 저장해주고요. 이 딕셔너리를 이렇게 리스트를 묶고 그 리스트를 또 딕셔너리에 넣어서 대칭적인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코드를 보면 좀 더 잘 이해돼서 코드랑 함께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이 1학년 때 열심히 제이슨 해독을 했겠지만은 데이터 과학에서는 그 과정이 판다스에서 자동 변환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자동 변환 과정도 코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API에 대한 설명인데요.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약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응용 프로그램 간 리퀘스트 레스폰스로 통신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응용 프로그램을 썼지만은 서버나 그냥 앱 또는 클라이언트를 이해도 좋고요. 리퀘스트와 있어야 할 변수, 리스폰스에 있어야 할 변수 등등에 대한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감할 땐 이런 거, 뭐 이런 기출고사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과목, 연도, 학기, 유형, 문제번호에 대한 정보가 같이 넘어와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목 데이터를 과목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으면은 특정 연도의 무효치를 반환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요청할 때는 이 5가지를 꼭 넣어서 이 형태로 요청해라 라고 지정한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을 바로 API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뭐 리퀘스트에는 이런 항목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API고요. 그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누구나 그 아무한테나 규칙을 알려둔 걸 오픈 API라고 해요. 뭐 정부 데이터 포털 등 여러 국가기관이 이렇게 접근하면은 데이터를 준다고 그렇게 API를 공개해놨고 이런 걸 오픈 API를 하는 거죠. 여담으로 오픈 API가 아닌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 내부 서버에 쓰는 sshs.app에 쓰는 내부 부분에 쓰는 API 같은 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쓰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같은 게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오픈되지 않은 API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얼추 웹 이런 거 오픈 API에 대한 개론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코드로 이제 get과 리스폰스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콜앱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드에서는 진짜 오픈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변환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을지 진짜 아이고. 어,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을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여기서 말했던 정부 데이터 포털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무 데이터만 들고 온 건데요. 오픈 API로 제이슨을 제공하는 아무 데이터만 들고 온 건데 이건 그냥 이건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인터넷 공공 데이터 포털을 검색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찾고 싶은 데이터 뭐 건강에 대한 데이터 찾고 싶다 하면 건강 검색하고 오픈 API 확장자는 제이슨을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사용해볼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이제 도서관 전자책 현황 조회 서비스거든요. 뭐 자세한 설명이 여기 적혀 있고요. 그건 자세하게 뭐 이것저것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키워드 있고 마지막 수정일 있고 이거는 좀 더 설명할 거고요. 뭐 이걸 사용할 때 돈이 드냐 그런 잡다한 현실적 얘기도 있습니다. 그 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그냥 이 여기 있는 참고 문서를 확인하면은 참고 문서를 들어가 보면은 그냥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요약돼 있거든요. 여기 그냥 목차 넘기고 API 서비스는 대략적인 정보가 있고요. 뭐 서비스 인정하려면은 서비스 키한 게 필요하고 인터페이스 표준을 레스트란 방식으로 구현된 API를 이용하고 제이슨이랑 걸 공유하고 서비스 URL은 이거고 등등의 내용이 잘 써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모두 읽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요청 메시지 명세. 살짝 이름 다를 수 있긴 한데 뭐 리퀘스트, 요청, 메시지 명세 등등의 글자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넣어줘야 하는 값이 있어요. 아까 PPT에서 보여줬던 그 어딨냐 이 과목 연도 학기 유형 문제번호 등 대응처럼 이제 우리가 넣어줘야 되니까 서비스 키, 인증 키, 한 페이지 결과 수, 페이지 번호, 출판사, 저장면, 전자 도서명, 검색 시작일, 검색 종료일 등을 파란토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넣을 수 있는 최대 길이 같은 것도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항목 구분은 이게 필수냐 아니면 옵션을 지정한 건데 1이라 적힌 이 세 개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나머지는 넣든가 안 넣든가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거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직접 하면 좋은 프로젝트 때 직접 해봐야 되는 과정이라서 설명 간단히 해볼게요. 서비스 키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이제 뭐 넘버 로스는 5 같은 숫자를 넣고 페이지 넘버는 상 같은 숫자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넣으면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넣어주면 된다에 대한 정보가 요청 메시지 명세고 이런 요청을 넣었을 때 이런 응답이 나올 거다가 이제 응답 메시지 명세예요. 이제 거기에 뭐 결과 코드가 나오고 결과 메시지가 나오고 한 페이지 결과 수, 페이지 수, 데이터 총계 수 등이 나오고 이제 그래도 각 책별 고유 번호, 책별 장르, 전자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간일지, 대출 가능 여부, 예약 인원, 이용 가능 환경, 콘텐츠 소개, 간단 서론, 서비스 형태, 뭐 EPUB이냐 PDF냐 그런 것도 이제 모두 각 책마다 나온다.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아래로 가보면은 이런 요청 응답 메시지 예제가 요청 메시지 예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건 아까 말씀대로 쿼리 스트링 형태를 가지고 있죠. 물음표 있고 항목명 있고 값 있고 퍼센테이지 있고 항목 있고 그 항목의 값이 있고 퍼센테이지 있고 그 항목별 값이 있고 그에 대한 응답 메시지는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단순히 여기 에러가 나면 이거 값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럼 그때마다 값이 어떤 에러가 발생하느냐 등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잘 실행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걸 요청해 보기 전에 아까부터 자꾸 나오는 인증키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국가에서 제공한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긴 하지만은 그 받는 거에 대한 로그를 남기지 않으면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국가 정보긴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활용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얘기도 해야 돼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API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쓰겠다 하는 활용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활용 신청을 하면 로그인을 요구해서 뭐 카톡으로 로그인을 하시든 회원가입을 하시든 해서 이건 로그인을 각자 하고 나서 할 수 있을 걸 믿어요. 로그인을 각자 하고 나서 잠시만요. 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활용 신청을 누르면은 저는 이미 신청된 데이터를 쓰지만은 이거 괜히 신청했나 아까? 잠시만요. 이걸 신청 정보를 지우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중지 신청을 하고 네, 어쨌든 이거 처리 중은 금방 처리됐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활용 신청을 눌러보면은 아, 중지돼서 다시 신청을 못하네요. 신청 방법은 다른 데이터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신청 방법 보여드리려고 그냥 아무 데이터나 신청을 해볼게요. 음, 네, 아무 데이터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 신청 버튼을 누르면은 일단 이거는 어디서 제공한 데이터고 뭐 그런 아까 받은 설명들이 있고요. 그냥 간단히 활용 목적 적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하고 API 관련 학습을 API 관련 개인 학습을 위해 이용 예정이다. 근데 적어두고 첨부 파일은 뭐 이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없으니까 이렇다 하고 이용 허락 범위를 쓰고 여긴 제한이 없지만 뭐 특정 어딘 쓰지 마라 하면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활용 신청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은 이제 허가가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허가가 떨어졌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아까 신청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은 어쨌든 허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허가 떨어진 걸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 활용 버튼 누르고 오픈 API 누르고 인증키 발급 현황을 누르면은 사람마다 대응되는 인증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사람마다 고유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저의 고유 코드고 이게 아까 말한 그 인증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는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여기 신청을 한 다음에 이 인증키를 여기 파라미터에 넣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허가 되는 겁니다. 그 리퀘스트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약에 인증키를 여기 재료 찾지 않고 넣는다.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좀 이따 쓸 코드를 통해서 요청만 넣는다 하면 아마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등의 메시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서 활용 신청을 제대로 하고 활용 신청을 통해서 활용 신청 후에 여러분의 인증키를 확인해서 그 인증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만약 여기 아마 하나도 안 떠 있으면은 여기는 일반 인증키 발급이나 재발급의 버튼을 눌러서 재발급을 눌러서 새로 쯤에서 나오는 이 인증키를 각자 인증키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이따 이걸 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걸 활용 신청 날려서 저는 이 API를 쓰지 못했네요. 다시 연장 신청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은 아까 여러분 설명을 하다가 그냥 실수로 이 API에 대한 활용 신청을 제가 중지해버려서 다시 신청한 과정이고요. 여러분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활용 신청을 누르고 샥샥샥 적당히 필요한 값을 넣어서 활용 신청하신 다음에 데이터 활용을 넘어와서 오픈 API 들어가서 인증키를 받았다 하면은 정상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증키를 다 까고 있지만은 인증키를 원래 다 까면 안 되는 거라서 여러분은 잘 인증키를 숨기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저는 좀 이따 제가 수업 끝나고 제 발급을 다시 할 거예요. 네, 어쨌든 다시 이렇게 변경 신청을 받아왔고요. 잘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URL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이제 사이트 링크 넣고 이제 그 링크 뒤에 우리가 쿼리 스트링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URL을 만들었을 때 리퀘스트에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get 방식이라서 get. 그래서 그 응답을 이제 리스폰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URL을 만들어야 되는데 URL 구성 요소를 보면은 URL의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전 도메인 이름이 필요하고 그 뒤에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필요한 거였죠. 근데 우리가 그럼 도메인 이름도 모르고 디렉토리도 모르는데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보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청 주소가 그 도메인 이름과
수업 드릴 수까지 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혹은 잘 안 된다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거기 있는 이 독스 파일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이런 어딨냐 이런 예시 메시지가 있을 텐데 예시 메시지에서 이 쿼리 스트링 부분을 떼고 뒷부분을 가져와서 이 부분만 복사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걸 잘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 스트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쿼리 스트링에서 우리가 요청할 값을 적당히 정리를 해봤거든요.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여기 적혀 있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넣을 값을 정해야지만은 여러분은 그냥 연습 중이니까 넣을 값을 제가 정해놨어요. 그러면 서비스 키는 나중에 넣고 이제 페이지 넘버는 1을 쓸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는 1을 써주고 퍼센트엔드 쓰고 그럼 뭐 무슨은 한 페이지 출력 데이터 개수는 1000을 쓸 거고요. 그리고 search begin date 검색 버금이 시작일은 2020년 1월 1일 2020-0101 쓸 거고 search and date는 2025 123일 쓸 거예요. 여기 만약에 쉼표 같은 거 쓰면은 다 작동 안 하니까 꼭 띄어쓰기나 그런 것도 없이 꼭 쓰라는 대로 쓰셔야 돼요. 그 서비스 키는 안 넣는데 서비스 키는 따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급받은 서비스 키를 그래서 잘 넣어주고요. 그 프랑스의 웹스트링 이용해서 넣어주면은 서비스 키는 그 넣어주면은 이제 파라미터 다 넣어준 거 잘 들어가 있죠. 모든 파라미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에 URL과 쿼리스팅을 구분하는 물음표를 쓰기 때문에 앞에 물음표까지 써서 이제 쿼리스팅을 구분해줘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URL을 만들고 그 URL을 request.get에다 넣으면은 이제 잘 서버에 응답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아, 네. URL 최종적 안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최종 URL은 여기 뒤에다 파람 붙인 거니까 URL 파람으로 다시 설정해주고 그럼 URL에 대한 최종 URL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뒤에 서비스 키가 쭉 붙고 그 뒤에 보이고 서비스 키가 쭉 붙고 페이지 넘버, 프로, search begin date, search end date가 붙은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 request.get이란 이름으로 리스폰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리스폰스도 그냥 응답의 객체가 돼서 타입을 찍어보면은 얘도 그냥 리스폰스 객체죠. 그래서 response.text라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결과를 텍스트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뭔가 딕셔너리와 리스트가 많은 제이슨 같은 구조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해독할 게 아니니까 제이슨을 라이브를 불러와서 jason.loads라는 함수를 통해서 제이슨 파일로 변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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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커서가 안 보이지?
근데 어쨌든 제이슨을 로드를 하면은 그 리스트와 딕셔너리가 섞인 형태를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메인으로 올라가 보면은 맨 앞에 뭐 리절트 코드 어쩌고 리절트 메시지가 어떻고 해서 이걸 해더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송수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응된 정보가 잘 저장돼서 넘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템전 객체에 진짜 데이터 정보를 딕셔너리들 리스트로 해서 이거 한 딕셔너리가 하나의 객체에 대응되게 해서 리스트에다 여러 개의 객체가 리스트로 묶어서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포에서 딕셔너리니까 이제 위에서 봤던 키인 아이템을 넣으면은 이 길고 긴 리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딕셔너리들의 리스트가. 근데 이걸 추적해서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조금 많이 길지만은 리스트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인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리스트 키가 모두 똑같아요. 보면은 이제 막 넘버, 장르, 이북, 이북 이름, 작가 이름, 점점점 해서 이제 모든 딕션에 들어가 있는 키가 모두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자료형을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었던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한 딕셔너리가 한 행이 되고 여기는 한 딕셔너리의 키들이 각 컬럼 이름이 되는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PD.점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제이슨을 잘 처리해준 함수가 제이슨 노멀라이저를 있거든요. 그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변환을 해보면은 예쁘게 데이터 프레임이 변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넘버, 장르, 이북 넘버, author name, publish year, month, day, 로아 너블 뭐 대출 가능한지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봐야 알겠죠. 뭐 사용 가능한 장치, 뭐 대충 설명, 그 지원된 자료형 이런 게 다 예쁘게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쿼리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은 노가다시 이렇게 넣었는데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만든 방법이 있거든요. 뭐 따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그냥 테크닉적으로 이건 그냥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 가지 파람들 바꾸면서 넣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놨는데 일단 서비스 키는 바꿔줘야겠죠. 아까 재발급을 해서 서비스 키가 날라갔으니까 서비스 키 다시 넣어주고요. 그리고 URL 뒤에 파라미터를 그 딕셔너리 형태 지정을 하면 나중에 바꾸야 용이하겠죠.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딕셔너리를 우리가 사용할 파라미터를 지정해 준 다음에 이걸 그냥 잘 변환한다면은 이제 쿼리스팅을 짜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업 시간에 시간 주고 풀어보려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혜찬이가 살짝 일이 있대서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 할게요. 그래서 URL과 쿼리스팅을 구분해준 문자로 물음표가 붙어나고요. 그 물음표 뒤에 각각의 딕셔너리가 와야겠죠. 그럼 그 딕셔너리가 이제 이게 키 밸류가 반복될 때, 네, 키 v KV가 이제 딕셔너리에서 반복할 때
K 플러스는 플러스 V 꼴의 스트링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잠시만요. 조금 설명이 빈약하지만은 이걸 중간 과정을 좀 찍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잠시만요. 어떻게 쓰더라. 죄송합니다. 자체 바닐라 파이썬 문법을 너무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세부적인 문법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키 플러스 밸류를 만들면은 퀄스트링에서 키와 밸류를 등호로 묶는 문자를 잘 리스트에 나올 테니까 이걸 퍼센트 n으로 조인을 해주면은 각각의 문자를 잘 섞이는 이런 구조 나올 거예요. 키만 이터레이팅 됐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항목과 항목에 대응되는 값이 등호로 묶인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퍼센트 n으로 좀 조인을 해주면은 얘가 구분자가 돼서 각각을 이어주니까 이런 퀄리스가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URL과 물음표 더해주면은 이런 예쁜 자료가 나오죠. 예쁜 이 자료이 아니라 예쁜 링크 URL이 나오죠. 그 URL 만드시니까 이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리스폰스는 request.get 파일 URL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하면 단순히 그 긴 문자가 나오니까 그걸 롯을 통해서 이제 다시 제이슨 파일로, 그러니까 그 딕딩 리딕을 변환시켜줘야 할 거고요. 여기서 pd.json normalize를 통해서 잘 데이터 프레임 변환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런 과정 거치면 안 되고 여기 살짝 실수가 있었죠. 이게 전부가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게 아니라 한참 위에 있는 여기 한참 위에 있는 이 아이템스 부분만 이제 데이터 프레임 대응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템으로 인덱싱을 그러니까 접근을 해준 다음에 이걸 pd.normalize 제이슨 노멀라이즈를 해야겠죠. 그 초반 헤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각각 제이슨 파일마다 다르고 이게 아이템스가 아니라 뭐 데이터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직접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템을 인덱싱한 걸 제이슨 노멀라이즈 변환을 해주면은 아이템3를 인덱싱한 걸 해주면은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잘 예쁘게 변환이 되죠. 원래 오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면은 이 부분에 여기서 로그인하고 API 신청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널널하게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그러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조금 남네요. 오늘 수업은 그냥 10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시 20분부터 다시 승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넘기기 전에 이번이 수업 마지막이니까 다른 뭐 학원처럼 치킨들 쏘진 못하지만은 학교 수업처럼 살짝 수업 평가 같은 걸 봐야 예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워서 살짝 강의를 뭐 많이 들었냐, 안 들었냐 같은 것도 듣고 안 들었다면 어떤 이유로 안 들었냐, 뭐 나중에 한번 들을 거냐, 뭐 기타 의견 이런 걸 간단하게 설문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카톡에 11시쯤 올릴 테니까 답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들었다면은 8, 4시 동안 12시간 동안 같이 해줘서 고맙고요. 사실 이 말 들었다면 수업을 다 들은 거겠죠. 어쨌든 수업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함께 재밌었고요. 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